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닉네임이. 네.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 하는 거죠? 오늘 뭐 고령화, 은퇴자 뭐 100,000만 명 쓰나미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은퇴자가 이제 많아진다라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네. 이 어떻게 이 심각성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아,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7월 달에. 네. 이게 뭐냐면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데 지금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이런 보고서거든요. 보고서 내용을 조금 볼까요? 네. 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몇 가지 내용들이 검토 배경이 있고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 부모가 몇 살부터 몇 살이냐면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예요. 저도 이제 여기 속하는데 거의 몇 명이죠? 1000만 명입니다. 거의 953만 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거의 20%입니다. 이 인구들이 향후 11년에 거쳐서 법정 은퇴 연령 60세에 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매년 10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베이비 부모가 엄청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베이비 부모의 특성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얘기이기도 하겠어요. 제 얘기요? 네, 그렇죠. 2차 베이비 부모에 속하시니까. 네. 벌써 이미 제 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보면은 네. 벌써 이제 이런 대기업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거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은퇴 준비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은퇴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본인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일단 검토 배경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요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요 빨간색이 이제 인구 숫자입니다. 빨간색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X축이 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0세부터 10세가 이제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시면 만 명 단위 20에 40만 명. 어린아이가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인구가 많아지다가 고점이 한 50세 정도에서 찍고 내려왔다가 살짝 증가했다가 그래서 한 60세 초반이 많다가 쭉 내려오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60세에서 한 68세 정도 요거 있죠. 네. 요 지금 옅은 파란색. 요게 이제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대략 700만 명 정도 됩니다. 700만 명. 2차 베이비 부모보단 적네요. 적죠. 네. 네, 적습니다. 근데 1차 베이비 부모보다 더 작은 이분들이 2015년부터 23년까지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하락이 됐냐면은 연간 0.33%가 하락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더 많아요. 954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네, 0.33보다 더 심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적절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1차 베이비 부모 때 경제 성장률이 저하됐다는 이미 사전 통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다가올 이제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나서 올 경제 타격률에 대해서 네. 미리 좀 준비를 당연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를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64년에서 74년생 여기가 이제 고령층 진입을 하잖아요. 네. 고령층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20%가 됩니다. 20%. 얼마 안, 내년이죠, 바로. 그렇죠. 혹시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아, 네네. 그러면은 좀 못 느끼세요? 지하철에 굉장히 노인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아주 자주 네네. 이용을 안 하는데 어쩌다 보면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지하철을 막상 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양을
하는 인구가 더 많지만 그렇죠. 이제 몇십 년 후에는 부양을 받는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세 사람, 두 사람을 맞아요. 부양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이제 고령화와 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긴 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후가 되면은 65세 인구 비중이 이제 30%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50%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2050년이 되면은 65세 인구 비중이요. 40%입니다.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야. 그렇죠. 10명 중에 4명이. 맞아. 고령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네. 대형 평수는 좀 아파트에 대한 좀 메리트는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할 것 같고 네. 단편적인 모습은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지금 높거든요. 거의 40% 정도 됩니다. 아, 자녀 교육비로 써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잠재적인 부동산 매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50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죠? 한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몇십 년 받아요? 40년. 40년. 네. 어떤 분은 50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이런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봤는데요. 자, 일단 젊은 층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노후 생활 자금이나 노후 병원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65세나 70세 넘으면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이야.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안 하죠. 일이 없죠. 일을 하고 일이 싶어도 없지. 일이 없죠. 네, 뭐. 이래봐야 무슨 뭐 경비나 뭐 이런 뭐 정부에서 하는 그냥 이런 단순 노무지 네. 아니면 자영업. 근데 자영업 했다간 지금 큰일 나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량이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고 젊은 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질적 변화. 그래서 노인 친화적인 주거 형태. 앞으로 25년만 지나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에요. 65세 이상. 그러면 그분들한테 친화적인 주거 형태. 그리고 지금도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훨씬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1인 가구 위주로 또 주택 시장의 질적 변화가 좀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대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이미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세대수는 여전히 아직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세대수 증감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잖아요. 세대수도 감소할 거예요. 자,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중, 3중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쌀 때 매수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집중하라. 이제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더 포커스를 맞추되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고 인구는 감소하지만 소형 평수의 1인 가구는 인기가 여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내가 만약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서울의 인기 지역에 소형 평수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축소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전처럼 오르내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당장은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늘어날까? 세대수가 이제 불과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세대수가 감소를 할 거라니까. 이미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소형은 계속 인기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세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조정은 조금 하고 상승을 크게 했다라면
앞으로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상승폭은 예전만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될 경우는 자칫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구 피라미드인데 22년이 이제 요 최신 데이터인데 요 이제 60세 이상의 이제 분들이 잠재적인 매도자입니다. 그리고 30세에서 한 55세 요 정도가 이제 잠재적 매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분들은 어때요? 이분들은 여전히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에 비해서는 매수자가 여전히 많죠. 그쵸. 아직까지는. 자, 근데 여기 이제 2050년 정도 노인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40%가 넘는 앞으로 25년 정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뭐 예상이 아니라 이거는 확정이죠, 거의. 그렇죠. 왜냐면 인구 구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자, 노인의 숫자는 정말로 많은데 이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 숫자들은 어때요? 정말 작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집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나중에 살까요? 주택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그 주택을 내가 상속받았어요. 팔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팔지는 않더라도 네. 아니 파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슨 얘기냐 신규 수요가 별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만큼 이분들이 다 나이 듣고 나이 먹고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구 구조상으로 정말로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런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어쨌든 매도하려는 사람만 더 많아지는 거니까 네. 어쨌든 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네. 서울 지역도 그러면은 네, 똑같이 서울도 비슷해요. 그럴까요? 네, 서울도 보시면 서울도 똑같습니다. 네, 서울도 보시면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주택의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는 별로 작죠. 이런 거예요. 서울에 대한 수요는 그때 가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도 20년, 30년 뒤에도 서울 집값이 제일 비쌀 거고 서울의 강남 소초가 제일 비쌀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큰 추세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한국이. 네,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갔다면 큰일 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제 2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1차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네.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특성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네. 좀 그 인구적인 특성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좀 나이가 좀 꽤 있으시고, 네. 그렇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좀 뭐 X세대 좀 그나마 좀 젊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워낙 IMF를 겪고. 그렇죠. 네.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의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 자본.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IT나 이런 것들 활용도도 굉장히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나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학번이 제가 90학번인데. 네. 90. 네. 네. 90학번인데. 90학번이면 몇 년생이신 거죠? 이제 네. 2차 베이비 부모 네. 세대. 어쨌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요, 진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하죠? 못 본 것 같아. 저희 부모님도 환갑잔치 안 했거든요. 환갑잔치를 누가 합니까? 칠순도 안 하죠. 네. 칠순도 안 하죠. 생일 파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60세면은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잔치해주고 막 동네 어른들 불러다가. 네. 근데 지금은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젊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 55세에서 79세의 계속 근로 의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근로를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이제 때문에. 50세부터 새로운 직업을 찾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가고 있고, 또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2년에 38%에서 지금은 46%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 수준이나
IT 활용 능력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이제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어때요? 높죠. 더 이제 높죠.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2년제, 3년제, 4년제, 그 다음 대학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고등교육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나 IT 활용 능력 면에서 훨씬 더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훨씬 더 이제 능력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 정보화 수준도 훨씬 더 높아요. 뭐 요즘 뭐 이런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잘도 네. 하시는 분들이 뭐 드론도 띄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60대 이제 네. 드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전문직 종사자 수나 비중도 보시면 2013년 1차 대비해서 2차가 훨씬 더 많죠. 종사자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요게 이제 연도별 50대 소득인데요. 이제 소득이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어때요? 가구 평균의 소득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중앙값도 높죠. 네. 예, 그래서 소득이 좀 높다. 물론 이거는 또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쵸. 보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 따른 연봉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50대 이제 자산 보유 규모를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 이제 자산의 규모가 전체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봐도 더 많죠. 그래서 자산의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60세 이상이더라도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버 세대랑 뉴 실버 세대를 1차, 2차를 비교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독립적인 부유층이 얕다. 여기는 독립적인 부유층이 높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인생의 황혼기, 위기, 나 이제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뭔 소리냐. 새로운 지금 인생 시작이다. 기회다. 뭔가 이제 나를 좀 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관도 이제 본인을 노인을 의식하는데 젊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미가 없고 같은 세대와 교류를 하는데 여기는 다양하고 취미도 다양하고 또 전 연령층과 교류를 또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건강 상태도 보면은 여기 이제 좋음 쪽이 많은데 어때요? 좋음 쪽이 많은 비중이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제 주변을 보더라도 실제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 나이도 훨씬 더 젊어 보여요. 맞아요. 네. 동안이시죠. 동안.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이제 1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좀 삶의 만족도도 좋아졌고, 이제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 뭐 영화나 음악회 이런 거를 잘 안 가셨는데,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나는 젊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회도 많이 가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쨌든 네. 자영업을 하거나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퇴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수많은 이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은퇴하고 나면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좀 미칠까요? 네.